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불리는 골관절염은 노화를 비롯해서 관절을 많이 사용하면서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인으로 합니다. 연골이 마모되면서 뼈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무릎 관절은 물론 손가락, 어깨, 발목, 척추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증상은 불편을 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요. 한의학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한방 치료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도 불리는 골관절염은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나이나 체중, 사고로도 관절염의 위험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통증을 비롯해서 걷는 일부터 운동 장애까지 여러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텐데요. 증상 완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골관절염보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긴 합니다. 이름이 가진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란 말이 훨씬 더 친숙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의학계 공식 용어는 골관절염이에요. 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인과 과정에 따라서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 붙인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관절을 오래 굽혔다 폈다 사용하다 보면 연골이 닳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퇴화되는 노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닳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반면에 이제 골관절염이라는 것은 질병이 발생되는 어떤 부위나 어떤 병리적인 상태를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네. 골관절염이니까 뼈나 관절이나 또 염증이 이렇게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연골만 다른 게 아니라 네. 그 아래에 있는 뼈나 까지 변형이 되고 관절 전체가 어떤 치료가 필요한 염증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네.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건 많이 사용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인가 싶기도 한데요.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다양한가요? 그렇죠. 이제 퇴행성이란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기계도 많이 쓰면 닳잖아요. 그렇죠. 관절도 많이 네. 써서 닳아 없어지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지만 네. 실제로는 계속해서 많이 사용해서 가장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것으로 원인을 알 수 있지만 네. 의학적으로는 이런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단순히 오래 썼다는 거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아 아주 복합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쓴 것이 직접적으로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네. 물론 직업적으로 쪼그려 앉아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두거나 어떤 한 관절만 무리하게 쓰게 되면 네. 아무래도 거기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거나 비만하거나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이 늘어난 하중이 연골을 파괴시키니까 물리적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되고 네. 또 다리 모양이 휘게 되면 관절 전체가 체중이 이제 관절 전체에 분산되지 않고 한쪽에만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이 많이 닳게 되고요. 네. 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나이 든 사람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고나 운동에서 연고판이 찢어지거나 인대가 파열된 적이 있다면 네.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요. 특히 이제 손가락 마디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거는 유전적인 이런 성향이 크고요. 네. 또 호르몬 변화도 생기거든요. 폐경기 여성 같은 경우인데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감소되면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관절염도 많이 생기고요. 또 만성 염증하고 대사증후군이 이런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비만한 사람들은 체중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지방세포 자체가 분비되는 염증 물질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연골을 파괴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지요. 네. 여러 원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성 염증 얘기하셨지만 염증이 또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관절염 말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뼈하고 뼈가 직접 마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미세한 염증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이 염증이 바로 이제 통증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네. 초기에는 관절을 사용할 때만 통증이 느끼지만 염증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통증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관절을 움직일 때 삐걱삐걱 소리가 나거나 뻣뻣해지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이렇게 염증이 지속되고 연골이 완전히 소실되면 뼈가 불규칙하게 자라나서 뼈끝부분이 자라나요. 그럼 막 통증도 생기고 변형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무릎뿐 아니라 고관절도 그렇고요. 어깨 관절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퇴행성 관절염에 모두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뭐 여러 관절에 다 생길 수도 있지만 예. 우리 몸의 하중을 받고 있는 무릎 관절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계단을 오르거나 뭐 걷는 이런 활동에 무릎이 시큰거리고 뭐 쑤시거나 하는 통증이 나타나고요. 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보면 뻣뻣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굽혔다 필 때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소리도 나게 되는 거고요. 네. 또 고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초기에는 뭐 사타구니나 엉덩이, 뭐 허벅지 안쪽에 통증이 느껴지고 오래 걸으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양반다리 하는 거 있잖아요. 앞바다리 하거나 이러면 다리를 안팎으로 돌릴 때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또 어깨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초기에는 뭐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이 느껴지고 뭐 머리 빗거나 옷을 입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이런 통증이 더 있으니까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증상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초기부터 심한 단계까지 증상도 여러 가지일까요? 그렇죠.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경우에는 증상이 진행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걷거나 무릎을 완전히 펴고 구부리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뭐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이제 앉아서 식사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또 관절이 붓기도 하고요. 다리가 이제 O자형으로 휘는 이런 변형까지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또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되면 아무래도 걸을 때 불편하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쩔뚝쩔뚝하지고 통증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지게 되고 네. 어깨에 문제가 생기면 어깨 관절은 360도 움직이는데 운동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통증이 밤에도 지속돼서 잠자는데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네. 점점 통증이 심해지는 건데요. 날씨나 습도에 따라서 증상의 정도가 커지기도 하나요? 그렇죠. 이제 퇴행성 관절염 있는 환자분들은 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걸어다니는 기상청이다 하고 우리 그런 선전이 있었잖아요. 얘야 빨래 걷어라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맑은 날씨에는 대기압이 높아서 뭐 관절 주변 조직하고 관절 내부의 압력이 균형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대기압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관절 내부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니까 관절 주변의 조직과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시키니까 기존의 통증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 거지요. 네.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이건 어떨까요? 살펴야 하는 신호일까요? 움직일 때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 이 관절염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관절에 또 소리가 난다고 해서 모두 다 관절염은 아니거든요. 통증이 없이 나는 뚝뚝하는 이런 소리는 대부분 관절에 있는 기포가 터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소리와 함께 통증이 있거나 그런 소리의 양상이 뭐 삐걱삐걱하다든지 사각사각하든지 뭔가 마찰음처럼 느껴진다면 이게 연골 손상이나 관절염의 신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죠. 네. 통증이 있으면 문제인 건데요. 통증에 대한 표현은 주로 어떤 말씀들을 하세요? 그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보면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게 혹 통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 관절이 어느 정도 마모됐느냐, 염증이 있느냐, 또는 날씨나 또 활동량에서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표현도 아주 상당히 다양해요. 대개 초기에는 이제 활동할 때만 통증을 느껴지거든요. 이때는 뭐 연골이 조금씩 닳기 시작하고 가벼운 염증이 있을 때 나오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대개 보면
쓰면 아프고 쉬면 낫는다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게 되고요. 네. 또 오래 걸으면 무릎이 시큰거려요. 뭐 계단 내려갈 때 뭐 찌릿찌릿해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또 한 자세로 오래 있다가 움직이려 하면 관절이 잘 굳는 특성이기 때문에 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뭐 삐끗거려요. 묵직해요.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뭐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리고 퉁퉁 붓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병이 또 아무래도 진행하게 되면 요때 되면 염증이 만성화되면서 주변 신경이 예민해지고 관절 내부 압력의 변화에 민감해지는 시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부 환경이라든지 날씨에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려나 봐요. 무릎이 쑤시고 애려요. 뭐 이런 현상도 생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요새는 에어컨 바람 있잖아요. 찬 공기에 노출되면 관절 주변 인대나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통증이 심하니까 이럴 때는 무릎에 찬바람이 들어온 것처럼 시려요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또 진행하게 되고 이제 말기가 되면 쉬어도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골이 거의 닳아서 뼈와 뼈가 부딪히는 관절막의 염증이 심해진 단계거든요. 그럴 때는 밤에 잘 때 무릎이 욱신거려서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에서 자꾸 깨요. 이렇게도 그러고요. 또 조금만 걸어도 발을 딜 때마다 뼈가 붙이는 것처럼 아파요라는 이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게 됐죠. 네. 근데 초기에는 활동할 때만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관절염도 아주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통증을 느꼈다는 분들도 계신데 검사해 보면 이미 진행된 상태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 보게 되면 선생님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미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하다, 사기당한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고 억울하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아주 초기에 증상이 전혀 없을 수 있고 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할 때는 이미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아주 흔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관절 연골 자체에 혈관이나 신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연골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감각이 없는 두꺼운 어떤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골이 조금 닳거나 찢어지더라도 뭐 쿠션 자체는 뭐 신경이나 혈관이 없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절염이나 통증을 느끼는 순간은 연골이 완전히 닳아서 그 아래에 있는 뼈가 직접 부딪히거나 그 닳아진 그 연골 파편들이 관절막을 싸고 있는 그 막을 자극해갖고 염증을 일으킬 때 통증 신경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연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변 조직에 손상을 가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장년층이 뭐 아프지 않더라도 관절에 소리가 나거나 붓거나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뻑뻑한 느낌이 한 2, 3주 계속된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이미 내부적으로는 마모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정밀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죠. 부종 말씀하셨는데요. 부종이 생길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 주변으로 열감도 생기고 붓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상태로 봐야 할까요? 이제 무릎이 붓고 또 만졌을 때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지면 덜컥 겁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무릎 내부에서 날카롭고 뭔가 활동성 있는 급성 염증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났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라면 흔히 만성적으로 서서히 그 무릎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병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불이 붙은 것처럼 급성적으로 악화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면 그 활액막을
관절을 보호하고 마찰을 주기 위해서 윤활유 같은 역할은 관절액을 되게 분비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수구는 막혔는데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어놓은 것처럼 관절 주머니에 물이 차오르면서 예. 무릎이 퉁퉁 붓고 팽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통증, 염증이 있을 때보다 부종과 열감이 동반되게 되면 네. 관절을 파괴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염증 물질 자체가 연골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관절 손상이 더 심해지니까 강력한 경고 신호라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염증이 생겨서 열감과 부종이 있기도 하는 건데요. 그런데 관절염을 얘기할 때 염증성과 비염증성으로도 구분이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이제 관절염을 크게 분류할 때는 이게 염증성이냐, 염증성이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그 주된 주범이 우리 몸의 면역계 시스템을 고장시키는 어떤 염증생이냐, 아니면 세월에 따른 어떤 마모나 물리적인 자극으로 생기는 비염증성이냐, 이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비염증성 관절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염증성이라고 해서 염증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네. 정확히는 면역 세포들이 선제 공격을 해서 생긴 염증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골이 닳으면서 생긴 찌꺼기 때문에 2차적으로 가벼운 염증, 앞에 말씀드렸던 부종이나 열감이 생길 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는 쓰면 아프고 쉬면 좋아진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 연골 마찰이 심해지기 때문에 네. 낮이나 저녁 활동 후에 더 아픈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요. 네. 또 염증성 관절염은 앞에 말씀드린 처럼 면역 체계에 어떤 오작동이 생기니까 우리 몸의 관절을 적으로 공격하는 이게 자가 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이 여기 속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앞에 퇴행성 관절염하고 달리 네. 쉬면 더 아프고 움직이면 차라리 낫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관절 내부에 염증 물질이 고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굳고 또 뻣뻣한 이런 형상들이 최소 1시간 이상 오래 지속되는 것을 나타나게 되지요. 네. 이런 관절염으로 시작된 위험이 관절 주변뿐 아니라 인대나 뼈의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 그 위험이 절대 연골이나 관절 내부 공간에만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관절이라는 것은 연골이라든지 뼈라든지 인대라든지 힘줄 근육이 마치 그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물려 돌아가는 어떤 통합된 기능단이기 때문에 네. 연골에서 시작돼서 뭐가 무너지게 되면 도미노 현상처럼 주변의 인대의 어떤 변성이라든지 뼈의 구조적인 손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죠. 네. 치료도 궁금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침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침 치료의 효과는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침 치료를 받았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네. 단순히 통증만 잠깐 안 느끼게 하는 그런 진통 효과가 아니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던 관절 내부의 염증이라든지 근육과 인대의 불균형 그리고 뼈로 가는 그런 과부하를 해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먼저 이제 침 치료하게 되면 진통 효과가 있잖아요. 침 자극이 이제 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가면 우리 몸에 강력한 그 엔돌핀이라고 내인성 아편양 물질, 천연 진통 물질들이 이제 분비가 되니까 통증이 좀 줄고요. 또 관절이 무너지면 주변 인대와 근육이 억지로 버티기 위해서는 근육이 굳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뼈가 더 압박받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침 치료를 통해서 이제 근육 속의 통증 유발점들을 정확하게 찔러서 그것들을 파괴해주고 네. 또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면 미세 혈관이 확장돼서 혈류량이 줄어드니까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이런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침을 자주 맞는 게 좋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횟수가 중요할까요? 오히려 매일 침을 맞으면 침몸살이 난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렇지. 침 치료는 물리적인 자극이기 때문에 적정 자극을 주는 게 좋아요. 네. 몇 개를 맞느냐, 또 얼마 만에 주기를 갖느냐, 깊이는 얼마느냐, 정도는 얼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침 치료가 관절염에 좋다 보니까 자주 많이 만질수록 빨리 낫겠지 해서 매일 한의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하지만
질문하신 대로 매일 맞는 것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과도하면 침 몸살도 겪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침이라는 것은 뭐 약물을 주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의 뭐 세포나 신경을 자극해서 우리 몸 스스로 고쳐나가도록 하는 일종의 뭐 자극요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침 맞으면 이 침을 찌르면은 근육이나 뭔가 조직이 미세하게 자극이 가면서 손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치유 반응이 생기는데 대개 이런 경우가 뭐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열심히 받아들여서 치유하는 과정에 그 다음날 또 침을 맞아서 새로운 자극을 주게 되면 조직이 회복될 시간이 없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반응이 방해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침을 맞고 나면 뭔가 온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몸살이 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의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침 치료는 무조건 많이 할수록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받아들이고 회복할 수 있는 적정량의 자극이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네. 이런 침 치료와 함께 한의학에서 또 진행되는 치료가 뭔가요? 한의학에서는 침 치료 외에도 관절 자체의 기능 자체를 좋게 해주는 약물 치료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뭐 뜸 치료기도 하기도 하고 약침이라든지 또 진통 효과가 좋은 벌의 독을 이용 전개한 봉독요법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침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균형이 깨져서 기혈순환이 되지 못해서 생기는 병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네. 이런 단순한 진통 효과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들을 잡아주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지요. 네. 운동은 어떨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증상이 심해지지 않게 쉬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또 그래도 운동은 필요하다는 말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 질문이 상당히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러시군요. 퇴행성 환자분들은 대부분 통증 때문에 네.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운동은 퇴행성 관절염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특히 이제 무릎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면 오히려 관절의 안정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통증도 줄여줄 수 있어요. 또 운동을 통해서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을 막고 관절의 운동 범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네. 또 뭐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니까 관절에 필요한 영양분을 돕고 염증 물질도 잘 배출시켜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관절에 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들을 선택하는 게 좋죠. 예를 들면 뭐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네. 수영이라든지 뭐 자전거 타기든지 그리고 이제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네. 찜질이나 마사지가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찜질이나 마사지는 반신욕을 꾸준히 하는 것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네. 우리 몸의 뻣뻣함들이 심해졌을 때 이런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염증 물질이나 나쁜 물질들을 배출시키는데 아주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과 치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 봅니다. 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제목이 공기의 세계네요. 환경 문제, 공기 중에 감염 어떤 내용인가요? 예,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네. 2020년 2월 제롬 애덤스 당시 미국 연방정부 공중보건국 국장이 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떤 메시지를 반복해서 올렸다고 그래요. 이때가 한창 막 코로나19 감염증이 막 확산될 때였거든요. 네. 그때 여러분 제발 마스크를 사지 마십시오 라고 올렸습니다. 당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마스크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공중보건국 국장이 마스크를 사지 말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예. 당시만 하더라도 공기가 감염의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네. 지금은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죠. 초강대국의 보건정책 담당자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오랫동안 질병이라고 하는 것, 이건 물이나 음식, 사람 간의 접촉, 오염된 표면,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서 퍼진다라고 알려져 왔어요. 네. 공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는 작은 입자, 이것을 통한 감염, 이건 사실 의학의 중심에서 오랫동안 비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네. 비말 감염 그리고 공기 감염이 실제한다라는 걸 확인을 했죠. 그랬죠. 전염병원균이 공기 중에 퍼져 있다가 생물체 호흡기를 통해서 체내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네. 미국 예일대학교 분자생물물리학 생화학 겸임 교수이면서 과학 저널리스트인 칼 짐머가 이 책을 썼는데요. 네. 공기의 세계,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공기의 소개를 한 편의 탐정 소설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스케짓밸리 합창단에서 벌어졌던 충격적인 집단 감염 사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그리고 입원을 했는데요. 예. 그리고 루이 파스테르가 빙하 위에서 공기 중에 세균을 포집했던 순간, 네. 그리고 콜레라와 결핵을 둘러싼 의학사의 논쟁 예.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공기 중에서 미생물을 추적하려고 애를 썼던 과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생물 무기 연구가 남긴 어두운 유산이라던가 공기 중 감염, 이 전파, 이 가능성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외면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공기 중에 감염이 얼마나 빠르고 무섭게 확산하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참 이 내용이 더 와닿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 마스크를 열심히 썼고요. 네. 손도 열심히 씻었고요. 그랬죠. 사람들과 거리 두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바이러스는 무섭게 퍼져나갔거든요. 이게 손잡이나 어떤 표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를 통해서 이게 감염되었던 겁니다. 책의 저자는 팬데믹 초기의 혼란이 단지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 때문만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전까지 공기 중 감염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동시에 그것도 국경을 넘나들면서 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 놀라웠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공기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게 의학사의 새로운 관점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알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비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공기가 정말 비어 있나요? 아니죠. 꽉 차 있죠. 네. 그 공기 속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꽃가루, 곰팡이균, 네. 구름과 비, 그리고 인간 문명의 흔적까지 뒤섞여 있습니다. 저자는 공기야말로 하나의 생태계이면서 우리를 살리고 또는 병들게 하는 거대한 세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책은 감염병의 역사를 넘어서 네. 우리가 함께 숨쉬는 세계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설계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들이마시는 이 공기가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동료가 함께 들이마시는 공기고요. 지금 제가 내뱉는 이 공기가 진행자의 코와 입을 통해서 그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감염병은 사실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공유해야만 하는 환경의 문제이고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간의 안전은 개인의 위생 습관뿐만이 아니라 건물의 환기의 문제, 공공정책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선택의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숨쉬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계해야 하는지 지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공기가 질병을 옮기는 경로라는 것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된 계기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공기에 대한 의학적인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책에 보면 사실은 이 책은 이 공기에 대한 의학적인 연구의 다양한 결과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실험들이 소개되고 있는 책인데요. 네. 공기 사실 우리가 뭐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리고 사람들로 가득 찬 사무실에서 또는 교실에서 그리고 집에서도 공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매일 무엇을 들이마시고 있는지 그리고 마음껏 우리가 숨을 쉬어도 안전한 것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라는 겁니다. 책은 공기 속 세균, 미생물의 존재를 입증했던 화학자 루이 파스테르의 실험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지구촌을 강타했던 코로나19에 이르는 방대한 공기 매개 전염병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공기에 생물학적인 관점을 입히고 있는 것이죠. 네. 1930년대 들어서야 몇몇 과학자가 기존의 통념의 정면으로 도전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 전까지는 공기 중 감염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질병이 기류를 통해서 퍼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세균은 연기처럼 공기 중에 몇 시간씩 떠다닐 수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생긴 감염병이 기류를 타고 한국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학자들이 공기 속의 생명체를 연구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을 했고 이게 요즘은 공중생물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학문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공기 감염이 처음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였던 실험이 있습니다. 어떤 이것도 건가요? 흥미로운데요. 네. 1937년에 문을 열었던 나치의 강제 수용소 가운데 부헨발트 수용소가 있었어요. 네. 여기에 수용 인원이 급증하면서 감염병 확산 위험에 직면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용소 측은 오염된 물과 음식뿐만이 아니라 공기 중 세균도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때도 사람들 사이에 충분한 거리 두기를 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기침했을 때 입에서 튀어나오는 비말을 촬영하는 실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사람들이 재채기를 하고 기침하고 말하는 모습을 촬영을 한 뒤에 필름을 현상하자 책에 그 사진이 소개가 되는데요. 입에서 마치 불꽃처럼 튀어나가는 줄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그럽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사실은 기침하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그게 곧바로 전염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서 연구진의 눈길을 끈 건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 선명한 줄무늬 말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희미한 연기 같은 안개였다고 그래요. 이게 보통 기침을 하면 큰 비말은 덩어리잖아요. 중력 때문에 금방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작은 비말 핵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멀리까지 이동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기 전파 감염의 비밀을 푸는 열쇠인데요. 이게 1937년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실험을 통해서 발견됐다라는 건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이런 비말과 공기 감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던 거네요. 그럼 그 이전에는 공기 감염에 대한 연구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사실 있었나요? 고대 사람들도 공기에 민감했다고 그럽니다. 아, 그랬군요. 당시에는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미아즈마 그러니까 나쁜 공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네. 심지어 우리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이 미아즈마가 나쁜 공기가 술을 즐기는 사람과 물을 마시는 사람, 보리빵을 먹는 서민과 밀빵을 먹는 귀족,
자주 운동하는 사람과 거의 운동하지 않는 사람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 아무리 건강을 챙기는 사람도 나쁜 공기가 공격하면 어쩔 수 없다. 속수무책이다라고 주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3세기에 아랍에서 페스트가 창궐했을 때도 의사들은 이건 미아스마, 나쁜 공기 때문이다라고 아하. 지목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이 관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그냥 나쁜 공기 자체가 나쁘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질병이 공기가 아닌 그 안에 있는 뭔가 덩어리, 비말을 통해서 전염된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세균학의 아버지였던 루이 파스텔가 1860년 무렵에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세균 입자를 포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더 포집하기에 좋은 빙하 지역에 가서 이걸 연구를 합니다. 네. 유리 세공업자들과 협력을 해서 세균 사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었고 네. 그 전까지 대세였던 세균의 자연 발생서를 뒤집는 실험을 하는 거죠. 공기를 포집해 보니까 그 안에 세균이 들어있던 겁니다. 네. 파스텔은 세균은 공기 중 어디에나 있고 예. 먼지 속에서도 피어오르고 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를 날아다니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발효의 마법을 부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체계적인 실험을 통해서 사상 처음으로 공중에서 세균을 포집했던 파스테르, 그 전까지는 추측이었는데 네. 이걸 실험을 통해서 공기 중에 세균이 떠다니고 있다는 걸 직접 검증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감염병의 역사네요. 그런데 또 병이 전염이 되는 경로가 다양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둘러싼 논쟁도 오래 이어졌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과학계는 전염성 질병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병하는가 이걸 두고 오랜 기간 동안 논쟁했다고 그럽니다. 네. 물이다. 아니다. 접촉이다. 아. 아니면 공기다. 이런 것들이 후보에 올랐는데 질병이 공기를 통해 퍼진다라는 주장은 계속 간과되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문제가 엉뚱한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전쟁 때 네. 제1차 세계대전 때 열강들이 효과적인 병원균을 최대한 많이 찾아낸 다음에 예. 이걸 다양하게 혼합해서 무기화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아. 그래서 각국의 실험실에서 진행됐던 연구는 정말 파괴적이었죠. 네. 2차 세계전 당시에 독일군이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결핵, 황열병, 각종 질병에 대한 실험용 백신을 시험하게 됩니다. 아. 미국은 1950년 9월 달에 적국의 생물무기 살포를 가정해서 예. 샌프란시스코 해안에서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입니다. 네. 미생물 바실루스 글로비기를 6일 동안 살포했다고 그럽니다. 실험을 한 거죠. 도시 곳곳에서 샘플을 채취했던 당시 역학 조사관들은 예. 광범위한 지역의 주민 수십만 명이 이 미생물에 노출되었다. 공기 중 전파가 확인되었다라고 결론을 지었는데요. 네. 질병이 이렇게 공기를 타고 퍼질 수 있다라는 연구가 차고 넘쳤지만 이게 생명을 해치는 일로 뭔가 확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이 책은 미생물학에 기초한 공기의 대단한 확산력 그리고 그 놀라운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있죠. 이걸 에어로바이옴이라고 요즘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냐면 상승 기류나 바람을 타고 지구의 성층권까지도 아하.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아유, 그렇게 높게요? 와. 그리고요. 얘가 거기서도 살아남아요. 아. 혹한이나 예. 극심한 건조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이 미생물들 에어로바이옴은 네. 전혀 새로운 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곳의 환경을 바꾸기도 합니다. 저자는 독감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코로나19처럼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병형군도 사실은 에어로바이옴의 일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비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지 않아도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특성까지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공기의 세계 또 감염병의 위험성을 경험한 만큼 더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이 공기 중에서 한 건물 안에서만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네. 기류를 타고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다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서부에서는 먼지 폭풍이 지나간 뒤에 홍역이 집단 발병하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네. 식물 전염병 역시 공기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죠. 종자 무역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같은 품종의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이게 병원체가 빠르게 확산되는 쉬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사실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세먼지, 네. 알레르기, 호흡기 감염, 공기질, 공기에 대한 불안이 일상의 감각이 되었지만 네. 여전히 우리는 이 공기의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불안하면 마스크를 쓰세요. 이 정도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공기는 바다와 땅에서 떠오른 미생물을 품고 네. 바다를 타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다시 비와 눈이 돼서 지상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네. 거대한 순환의 세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머무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공기를 숨쉬고 있는가, 네. 이거 역시도 이러한 대규모의 순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지구 저편의 공기가 오염되고 있는 건 머지않아 나의 호흡기 그리고 나의 건강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익숙하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공기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책 공기의 세계 소개해 주셨는데요.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